총재 스토리의 세 번째 이야기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세상의 편견과 억압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진정한 천재들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화려한 서울의 패션계를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시골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된 한 소녀. 가장 중요한 순간, 그녀는 모두의 앞에서 옷이 찢기는 굴욕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찢어진 옷조각과 주변의 사물을 이용해 그녀는 절망의 순간을 기적의 순간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그녀의 천재적인 재능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합니다. 과연 그녀는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증명하고 차가운 도시의 정상에 우뚝 서게 될까요, 이제? 총재 스토리의 세 번째 이야기, 그 화려한 막을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패션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모이는 곳. 하늘예술대학교의 연말 갈라 파티는 언제나처럼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최신 명품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젊은이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자신들의 재능과 인맥을 과시하기에 바빴다. 그들 모두가 스스로를 빛나는 별이라고 생각하는 이 밤하늘 속에서 강대우는 홀로 조용히 빛나는 달과도 같았었다. 그녀는 파티장의 한쪽 벽에 기대어 소란스러운 무리를 그저 관망하고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드레스는 유명 브랜드의 것이 아니었다. 시골에서 직접 짜온 은은한 쪽빛이 감도는 무명천으로 그녀가 직접 만든 세상에 단 한 벌뿐인 옷이었다. 화려한 장식 하나 없었지만 완벽한 재단과 섬세한 실루엣은 그 어떤 명품보다도 우아한 기품을 뿜어냈다. 그녀의 존재는 이내 파티에 여왕으로 불리는 최유라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녀는 패션학과 교수의 딸이라는 배경과 빼어난 미모를 무기로 학교의 모든 학생들 위해 군림하고 있었다. 최유라는 자신의 친구들을 이끌고 대운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위아래로 대운을 훑어보며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 강다은 아니니 총우석에서 온 장학생도 이런 파티에 초대받는 줄은 몰랐네. 그 드레스는 뭐야? 할머니 옷장이라도 뒤져서 입고 온 거야. 친구들이 그 말에 천박한 웃음을 터뜨렸지만 대우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조용히 자리를 피하려 했다. 다은의 그 무심한 태도는 최유라의 자존심에 불을 질렀다. 어딜 그냥 가려고 시골뜨기 아니랄까봐. 예인은 밥 말아 먹었니? 유라는 다은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과장되게 비틀거리며 자신의 뾰족한 스틸레토 힐로 대은의 드레스 자락을 힘껏 밟았다. 찍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대은의 드레스 아랫단이 허벅지까지 길게 찢어져 버렸다. 그것은 명백한 사고가 아닌 철저히 계산된 악이었다. 순간 파티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대운에게로 향했다. 찢어진 드레스 사이로 그녀의 다리가 속수무책으로 드러났고 그녀는 순식간에 구경거리가 되었다. 최유라는 조금도 미안하지 않은 얼굴로 가식적인 사과를 건넸다. 어머나, 미안해서 어쩌지 원단이 너무 싸구려라. 그냥 찢어져 버렸네. 옷이라는 게 원래 돈값을 하는 거란다. 그녀의 말에 주변에서는 킥킥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이 최유라가 그린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다윤이 울며 파티장에서 도망쳐
다시는 자신 앞에 나타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대우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녀는 잠시 찢어진 자신의 드레스 자락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는 최유라와 그녀를 둘러싼 무리들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슬픔이나 굴욕감이 아니었다. 오히려 눈앞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분석하는 차갑고도 이성적인 디자이너의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찢어진 옷자락을 조용히 손에 그려쥐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사람들의 비웃음을 등지고 파티장의 가장자리에 있는 희미한 조명의 테라스 쪽으로 향했다. 그것은 패배자의 퇴장이 아니었다. 방역을 준비하는 자의 고요한 이동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가득한 테라스에 선 강대우는 찢어진 드레스 자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굴욕감으로 뜨거워졌던 뺨이 식어갔다. 배경으로 들려오는 파티의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졌다. 그녀의 눈에 비친 찢어진 쪽빛 무명천은 더 이상 수치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키워낸 강원도, 작은 바닷가, 마을의 짠 내음과 할머니의 주름진 손길에 대한 아련한 기억을 불러오는 매개체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서울의 화려한 파티장이 아닌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대우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전통 방식으로 옷감을 짜고 천연 염색을 하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그녀의 할머니는 그저 평범한 시골 노인이 아니었다. 사라져가는 전통 직조 기술을 보유한 나라에서 몇 남지 않은 무형문화재였다. 대운의 놀이터는 할머니의 작업장이었고 장난감은 오색 빛깔의 실과 천 조각들이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어깨너머로 쪽빛을 물들이는 법을, 물레를 돌려 실을 찾는 법을, 그리고 배틀에 앉아 마음을 담아 옷감을 짜는 법을 배웠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옷은 그저 몸을 가리는 천이 아니란다. 자연의 색과 사람의 정성이 담긴 살아있는 이야기여야 한 대운의 천재성은 바로 이 전통의 토양 위에서 싹텄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배운 전통 기법에 낡은 잡지에서 본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을 접목하기 시작했다. 쪽빛으로 물들인 삼배로 세련된 점프수트를 만들고 한복에 동정깃에서 영감을 얻어 독특한 재킷 컬러를 디자인했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새로운 디자인들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이내 손녀의 비범한 재능을 알아보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서 더 넓은 세상을 배우라고 등을 떠밀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하지만 고여 있으면 썩는 법이지. 네가 가서 새로운 물길을 터주려무나. 하지만 서울에서의 생활비와 학비를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였다. 대우는 고민 끝에 자신의 작품 몇 점을 만들어 익명의 개인 온라인 숍에 올렸다. 숍의 이름은 아뜰리에 플레르 아텔리에 플eur. 자연에서 얻은 색으로 꽃과 같은 옷을 만든다는 의미였다. 그녀는 별다른 홍보도 하지 않았다. 그저 정성껏 만든 옷과 바닷가를 배경으로 직접 찍은 서정적인 사진 몇 장을 올렸을 뿐이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유명 패셔니스타가 우연히 그녀의 숍을 발견하고 자신이 구매한 재킷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아뜰리에 플레르의 옷은 순식간에 패션계에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스러운 이템이 되었다. 기계로는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질감과 색감, 그리고 완벽한 마감 처리. 사람들은
플레르라는 이름의 미스터리한 디자이너의 정체를 궁금해했지만 그녀는 철저히 자신을 숨겼다. 그녀의 옷은 비쌌고 수량이 한정되어 있었으며 올라오자마자 몇 분 만에 품절되었다. 대우는 그렇게 번 돈으로 자신의 꿈을 위한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하여 서울로 상경했던 것이다. 다시 현재 갈라 파티의 테라스. 과거의 기억은 굴욕감에 빠져있던 대운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는 가난하고 힘없는 시골뜨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백 년의 지혜가 담긴 전통을 계승한 장인이자 서울의 패셔니스타들이 열광하는 천재 디자이너 플레르였다. 최유라가 찢어버린 것은 단순한 드레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할머니의 사랑이자 다운 자신의 자부심이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찢어진 옷이라고 버리는 게 아니야. 정성을 더하면 더 아름다운 옷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단다. 다운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핸드백을 열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할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은색 반짓골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색실과 바늘, 작은 가위 등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반짓고리가 찰칵 하고 열리는 소리가 고요한 테라스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방역을 알리는 조용한 신호탄이었다. 고요한 테라스에 선 강대훈의 눈은 더 이상 굴욕감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빛나며 찢어진 드레스를 단순한 옷이 아닌 하나의 오브제로 분석하고 있었다. 힐에 찢긴 자국은 거칠고 불규칙했지만 허벅지를 따라 흐르는 사선은 의도치 않은 대담한 라인을 만들어냈다. 이 라인을 죽일 게 아니라 오히려 살려야 해.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새로운 디자인이 스쳐 지나갔다. 할머니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다. 그녀는 결심한 듯 할머니의 유품인 은색 반짓고리에서 작고 예리한 가위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찢어진 부분을 따라 드레스를 더 과감하게 잘라내기 시작했다. 거친 파열의 흔적은 그녀의 손끝에서 의도된 비대칭의 슬래시로 변모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새로운 구조를 뒷받침할 재료였다. 그녀의 시선이 파티장 내부에 거대한 벨벳 커튼을 고정하고 있는 황금색 실크 끈으로 향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끈 몇 개를 풀어왔다. 그리고는 화려한 꽃 장식에서 떨어진 짙은 버건디색 장미꽃잎 몇 장을 조심스럽게 주워 모았다. 파티장의 화려한 잔해들이 이제 그녀의 손에서 새로운 작품의 재료가 될 터였다. 대운의 손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바늘은 마치 벌새의 날갯짓처럼 쪽빛 무명천과 황금색 실크끈 그리고 붉은 장미 꽃잎 사이를 오갔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배운 전통 자수 기법인 자련수를 이용해 황금색 끈으로 찢어진 단면을 감싸듯 엮어 하나의 화려한 장식선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을 가르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찢어진 옷의 상처가 오히려 드레스의 가장 아름다운 포인트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주워 모은 장미 꽃잎들을 불규칙하게 흩뿌리듯 드레스의 새로운 끝단에 한 잎 한 잎 꿰매 붙였다. 붉은 꽃잎들은 마치 상처에서 피어난 꽃처럼 비극적인 동시에 매혹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10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굴욕의 상징이었던 찢어진 드레스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방가르드하고도 서정적인 오트쿠티르 작품으로 완벽하게 재탄생했다.
그것은 파괴 속에서 피어난 창조였고 절망에 대한 가장 우아한 저항이었다. 모든 작업을 마친 대우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다시 파티장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조금 전과 같은 초라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자신의 작품을 입고 런웨이에 선 모델처럼.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내 누군가 소리쳤다. 잠깐, 저 여자 아까 그 시골뜨기 아니야. 옷이 바뀌었어.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그녀에게로 쏠렸다. 이번에는 비웃음이 아니었다. 경탄과 충격이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드레스에 시선을 고정했다. 찢어진 상처를 따라 흐르는 황금색 자수와 그 끝에 피어난 붉은 장미꽃잎의 조화. 그것은 너무나도 독창적이고 아름다워서 모두들 할 말을 잃었다. 패션학과의 교수들과 학생들은 그 즉흥적인 디자인과 완벽한 바느질 솜씨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저건 커튼 끈 아니야. 어떻게 저런 걸로 저런 디자인을. 말도 안 돼. 저건 천재야.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그녀의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파티장의 반대편에서 최유라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계획했던 완벽한 굴욕의 무대는 강대훈의 천재성을 증명하는 화려한 데뷔 무대로 변해버렸다. 사람들의 모든 관심과 찬사가 자신이 아닌 강대훈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분노와 질투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녀는 자신이 짓밟으려 했던 존재가 사실은 자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압도적인 재능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조용했던 시골 소녀의 방역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강대훈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비웃고 조롱하던 얼굴들이 이제는 경애와 감탄으로 가득 차 있었다. 패션학과의 노 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드레스를 가리키며 물었다. 학생, 이 자수 기법은 사라진 줄 알았던 전통 기법인데 이걸 어떻게... 다른 학생들은 휴대폰을 꺼내들어 그녀의 드레스를 정신없이 찍어댔다. 대우는 쏟아지는 관심과 질문, 세례에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겸손한 태도는 사람들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모든 광경을 파티장의 2층 VIP 발코니에서 한 남자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럭셔리 패션 하우스 아우라의 대표 권지혁이었다. 그는 30대 후반의 나이에 이미 업계의 정점에 오른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과 날카로운 안목으로 유명한 그는 웬만한 디자인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것으로 악명 높았다. 오늘 밤에도 그는 지루한 표정으로 파티를 관망하고 있었지만 한 소녀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다. 촌스럽지만 기품 있던 드레스, 그것을 시기하는 유치한 불량배들, 그리고 잔인한 방식의 굴욕 주기까지. 그는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울며 도망쳤을 그 순간 소녀가 보여준 놀라운 침착함에 처음으로 흥미를 느꼈다. 그리고 잠시 후 테라스에서 돌아온 그녀의 모습은 그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찢어진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킨 그 경이로운 창의성. 절망적인 상황을 자신의 무대로 바꿔버리는 강철 같은 정신력. 그는 한눈에 알아보았다. 저 소녀는 단순한 디자이너 지망생이 아니었다.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벼려지는
진짜 예술가의 영혼을 가진 존재였다. 권지혁은 수십 년간 패션계에 몸담으며 수많은 천재들을 보아왔지만 이런 원석은 난생 처음이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서를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비서의 등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방금 전 아래층에서 소동의 중심이 되었던 저 여학생, 이름, 학년, 전공, 포트폴리오까지 내일 아침 9시까지 내 책상 위에 모든 정보를 올려놔. 그리고 오늘 밤 그녀가 입고 있는 저 드레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와. 실물을 직접 봐야겠어. 그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왕국의 건설자가 자신의 왕관을 씌워줄 새로운 주인을 발견한 순간이었다. 한편 최유라는 이 모든 상황을 만견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짝사랑하며 어떻게든 한번 눈에 띄고 싶었던 권지혁 대표가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던 강대훈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듯한 모습을 보자 질투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인 교수를 앞세워 권 대표에게 인사를 하러 다가갔지만 권 대표는 그녀에게 차가운 눈길 한번 던졌을 뿐 모든 신경은 여전히 아래층의 대운에게 쏠려 있었다. 그의 그 노골적인 무시는 최율에게 뺨을 맞는 것보다 더한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쏟아지는 관심에 지친 대우는 조용히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출구로 향하는 순간 문득 느껴지는 강렬한 시선에 2층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에서 권지혁 대표가 자신을 꿰뚫어 보듯이 응시하고 있었다. 군중의 감탄 어린 시선과는 다른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날카롭고도 깊은 눈빛이었다. 짧은 순간 눈이 마주쳤을 때 대우는 자신도 모르게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권지혁은 다운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좀처럼 보기 힘든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제국 아우라를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뮤즈를 찾아낸 것이었다. 갈라 파티가 끝난 다음 날 강대훈은 하늘예술대학교의 가장 유명한 인사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찢어진 드레스를 순식간에 예술작품으로 바꾸는 영상과 사진은 학교 익명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학생들은 그녀를 게릴라 디자이너, 갈라의 신데렐라 등으로 부르며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녀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쏟아졌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대우는 이런 갑작스러운 관심이 불편하고 어색하기만 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작업에만 몰두하고 싶을 뿐이었다. 자신이 받아야 할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강대훈에게 빼앗긴 최유라는 분노와 질투심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대훈의 천재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비열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친구들을 동원해 교묘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거 다 강대훈이 꾸민 자작극이래. 일부러 드레스 찢어서 관심 끌려고 한 거래. 시골 출신이 저런 디자인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분명 어디서 본 디자인을 베낀 걸 거야. 그녀의 아버지가 학교의 유명 교수라는 점을 이용해 소문은 교직원들 사이에도 은밀하게 퍼져나갔다. 소문의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대운을 향한 순수한 감탄의 시선은 의심과 질투가 뒤섞인 복잡한 시선으로 변해갔다. 학생들은 그녀 앞에서 대놓고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그녀를 교활한 야심가 취급하며 노골적으로 따돌렸다.
대우는 굳이 해명하려 들지 않았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고 말보다는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 자신의 방식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묵묵히 도서관과 작업실을 오가며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같은 시각 청담동에 위치한 아우라 본사 CEO 집무실. 권지혁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한 벌의 드레스를 매서운 눈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비서가 밤새 수소문하여 구해온 바로 어젯밤 강대훈이 입었던 그 드레스였다. 그는 전문가의 눈으로 옷의 모든 디테일을 샅샅이 훑었다. 찢어진 부분을 따라 흐르는 황금색 자수, 즉석에서 꿰매 붙였을 장미꽃 잎의 완벽한 배치,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해낸 놀라운 바느질 솜씨. 그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이것은 운이나 잔재주가 아니었다. 뼈대부터 다른 진짜 재능의 영역이었다. 그의 앞에는 비서가 보고한 강대훈에 대한 조사 파일이 놓여 있었다. 전액 장학금을 받는 수석 입학생.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시골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렇다 할 포트폴리오조차 없다는 것. 파일에 적힌 그녀의 초라한 배경과 눈앞의 드레스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재능 사이의 간극은 오히려 권지혁의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것이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원석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비서가 보고한 학교 내의 악성 루머에 대해서는 코웃음을 쳤다. 그런 유치한 시기 따위는 그녀의 재능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했다. 권지혁은 즉시 결단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최고급 편지지를 꺼내들어 짧은 메모를 직접 썼다. 잠시 후 하늘예술대학교 디자인과 건물 앞에 아우라의 로고가 선명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권지혁의 비서는 주위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강대훈의 이름을 불렀다. 마침 근처에 있던 최유라는 자신을 부르는 것이라 착각하고 의기양양하게 나섰지만 비서는 그녀를 가볍게 무시하고 다시 한번 대훈의 이름을 찾았다. 마침내 작업실에서 나오던 대훈을 발견한 비서는 최유라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두툼한 공식 서류 봉투를 정중하게 건넸다. 권지혁 대표님께서 직접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대훈이 어리둥절하며 봉투를 열자 안에는 아우라의 핵심인 수석 디자인팀 인턴십 최종 합격 통지서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권지혁의 필체로 쓰인 짧은 메모가 있었다. 재능은 포트폴리오를 필요로 하지 않더군.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보았다. 월요일 아침 늦지 말도록. 그것은 업계 최고 권력자가 보낸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인정이었다. 대훈을 향했던 모든 의심과 조롱은 그 편지 한 장으로 인해 순식간에 부러움과 경외로 바뀌었다. 최유라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다. 대훈은 떨리는 손으로 합격 통지서를 꽉 쥐었다. 그녀의 꿈을 향한 문이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활짝 열린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문 너머의 세상은 지금보다 더 치열하고 잔혹한 전쟁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월요일 아침 강대훈은 직접 만든 단정한 리넨 원피스를 입고 청담동의 아우라 본사로 첫 출근을 했다. 거대한 통유리로 지어진 빌딩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보였다. 내부로 들어서자 새하얀 대리석과 미니멀한 인테리어,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날카로운 긴장감에 절로 숨이 막혔다. 이곳은 그녀가
동경해왔던 꿈의 직장이자 지금부터 그녀가 살아남아야 할 치열한 전쟁터였다. 그녀는 수석 디자인팀에 배속되었고 팀의 수장인 박서진 팀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다. 박 팀장은 대운에게 팀원들을 소개시켜 주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최유라가 거만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오늘부터 인턴으로 합류하게 된 최유라입니다. 아버지가 대표님께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녀의 말에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낙하산 인턴의 등장이었다. 최유라는 강대훈을 발견하고는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네가 감히 여기까지 기어들어와 좋아. 여기서 내년의 재능인지 뭔지 하는 걸 뿌리째 뽑아주지. 두 소녀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그렇게 새로운 무대에서 2라운드를 시작하고 있었다. 인턴들의 첫 번째 과제는 도심 속의 오아시스라는 주제로 새로운 캡슐 컬렉션의 무드보드와 초기 스케치를 제출하는 것이었다. 대우는 곧바로 회사의 방대한 자료실과 원단실을 오가며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는 주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도시의 차가운 건축물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야생화에 강인한 생명력을 대비시키는 독창적인 컨셉을 잡아나갔다. 반면 최유라는 작업은 뒷전인 차에 다른 인턴들에게 커피 심부름이나 시키며 팀장과 선배 디자이너들에게 아첨을 떨기 바빴다. 대운이 밤을 새워 완성한 스케치를 제출하기 몇 시간 전 최유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첫 번째 방의 공작을 시작했다. 그녀는 대운의 책상 옆을 지나가며 실수로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그녀의 스케치북 위로 쏟아버렸다. 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검은 커피가 순식간에 섬세한 스케치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대우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젖은 스케치북을 옆으로 치우고 새로운 종이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더욱 놀라운 집중력으로 이전보다 더 완벽하고 생동감 넘치는 스케치를 다시 그려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 강인함에 최유라는 오히려 당황했다. 며칠 뒤 팀 회의에서 대운이 제시한 야생화 자수 컨셉이 박 팀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유라는 다음 날 마치 자신이 생각해낸 아이디어인 것처럼 대운의 컨셉을 어설프게 베껴 다른 디자이너들에게 떠들고 다녔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대운은 유라와 말싸움을 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다. 그녀는 다음 회의 때 유라가 흉내낸 컨셉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실제 원단 샘플과 완벽한 기술 도면 그리고 세부적인 자수 디자인까지 포함된 완벽한 결과물로 만들어 발표했다. 그녀는 비난이 아닌 실력으로 도둑의 손에 들린 모조품과 진짜 주인의 작품이 어떻게 다른지를 모든 사람 앞에서 증명해 보였다. 이 모든 과정은 매일 저녁 권지혁 대표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그는 박 팀장이 올리는 인턴들의 일일 보고서를 통해 대운이 겪고 있는 방해 공작과 그녀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대운의 디자인 재능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과 지혜로운 대처 방식에 더욱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섣불리 개입하지 않았다. 정글에 던져진 새끼 호랑이가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포식자들을 이겨내고 숲의 왕이 되는지를 그는 조용히 지켜보고 싶었다. 과제가 끝난 후 박 팀장은 인턴들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다음 시즌 컬렉션에 사용할 세상에 없는 새로운 질감의 원단을 찾아오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닌
창의력과 탐구 정신을 시험하는 과제였다. 자신의 계획이 연이어 실패로 돌아가자 최유라의 눈빛은 더욱 독하게 변했다. 그녀는 이제 어설픈 방해 공작이 아닌 강대훈을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는 더 위험한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다. 대훈은 그런 그녀의 속내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새로운 과제에 대한 설렘으로 눈을 빛낼 뿐이었다. 아우라의 다음 시즌 컬렉션을 결정하는 기획회의실에는 냉기가 감돌았다. 권지혁 대표는 수석 디자이너들이 내놓은 시안들을 차갑게 훑어본 뒤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지루해. 이건 아우라가 아니야. 영혼이 없어.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아우라는 최근 몇 시즌 동안 창의력의 한계에 부딪히며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었다. 권지혁은 답답한 듯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의 한 장의 사진을 띄웠다. 그것은 이름 없는 온라인 숍에서 판매하는 소박하지만 완벽한 자수가 놓인 코트 사진이었다. 이걸 봐. 이 스티치 하나에 담긴 독창성과 스토리가 우리가 준비한 컬렉션 전체보다 더 강렬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런 진짜라고. 그는 박서진 팀장에게 명령했다. 이 디자이너, 아뜰리에 플레르를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를 아우라로 데려와. 회의실 뒤편에서 인턴 자격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던 강대훈은 자신의 비밀스러운 브랜드가 화면에 떠오르자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회의실의 모든 디자이너들은 듣도 보도 못한 아마추어 디자이너를 찾으라는 대표의 명령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최유라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손을 번쩍 들었다. 대표님, 제가 온라인 인디 디자이너 씬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플레르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과업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녀는 권지혁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자신만만하게 나섰다. 권지혁은 잠시 그녀를 쳐다보더니 흥미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플레르 찾기라는 기묘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최유라는 돈과 인맥을 동원해 해커를 고용하고 사설 탐정을 붙이는 등 요란한 방식으로 플레르의 뒤를 캤다. 그녀는 플레르의 작품이 아닌 그 이름 뒤에 숨은 사람의 신상 정보에만 집착했다. 반면 강대훈은 박서진 팀장으로부터 플레르의 디자인 철학과 기법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아이러니한 과제를 받았다. 그녀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써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놓였다. 며칠 후 대훈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플레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플레르의 디자인이 한국 전통 직조 기술과 자연 염색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옷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교감을 이야기하려 한다는 깊이 있는 분석이 담겨 있었다. 보고서를 읽은 박서진 팀장은 대훈의 놀라운 통찰력에 감탄했다. 강다은 씨는 이 디자이너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군요. 권지영 역시 대훈의 보고서를 흥미롭게 읽었다. 그는 보고서의 수준이 단순한 인터넷 분석을 넘어선다는 것을 간파했다. 그는 대훈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두 사람의 첫 번째 독대였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대훈을 응시하며 물었다. 보고서 잘 봤어. 마치 그 디자이너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처럼 썼더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등골이 서늘해지는 질문이었지만 대훈은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릴 적 할머니께 전통 방식을 조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르의 작품에 쓰인 기법들을 조금 알아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살짝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의 의심을 교묘하게 비껴갔다. 그의 집무실에서 나온 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다른 곳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최유라의 요란한 수사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자 권지혁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플레르의 작품을 직접 손에 넣어 분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 자신의 작은 자취방에서 노트북을 켠 대우는 아뜰리에 플레르의 주문 내역을 확인하다가 온몸이 굳어버렸다. 새로운 주문이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그 배송지 주소는 바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아우라본사 CEO 권지혁이었다. 덫이 점점 좁혀져 오고 있었다. 플레르 찾기 프로젝트가 아무런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자 권지혁은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박서진 팀장을 통해 인턴들을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내부 디자인 공모전을 발표했다. 주제는 전통의 재해석, Heritage Reimagined. 우승자의 디자인은 아우라의 다음 시즌 한정판 제품으로 실제 제작 및 판매되며 우승자에게는 정식 주니어 디자이너 계약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질 것이었다. 공모전 소식에 디자인 스튜디오는 흥분과 경쟁심으로 들끓었다. 이것은 모든 인턴들에게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강대훈에게 그 주제는 마치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완벽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뿌리이자 정체성인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배운 전통 조각보 기법과 자연 염색을 이용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개념의 드레스를 만들기 시작했다. 밤을 새워가며 원단을 재단하고 한 땀 한 땀 손바느질로 조각들을 이어붙이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장인과도 같았다. 그녀는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꿈을 하나의 작품 속에 엮어내고 있었다. 반면 최유라는 초조함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전통이라는 주제 앞에서 아무런 영감도 떠올리지 못했다. 그녀에게 전통은 그저 촌스럽고 지루한 과거일 뿐이었다. 그녀는 유행하는 해외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을 뒤지며 그럴듯한 디자인을 베끼려 했지만 그 결과물은 영혼 없는 모조품에 불과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작업실에 남아있는 다운의 디자인 스케치와 원단 조각들을 엿보게 되었다. 그 압도적인 아름다움과 독창성 앞에서 유라는 정정당당하게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시커먼 질투심이 독버섯처럼 자라나 결국 가장 비열한 계획을 꾸미게 만들었다. 유라의 계획은 대은의 작품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다. 스케치를 망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심사 바로 전날 밤 모두가 퇴근한 후 그녀는 미리 복사해둔 키카드로 아무도 없는 디자인 스튜디오에 잠입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스튜디오 중앙 마네킹 위에는 다연의 피와 땀이 담긴 아름다운 조각보 드레스가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유라는 가방에서 공업용 표백제가 담긴 병을 꺼냈다. 천연 염색으로 물들인 섬세한 실크 원단에 이 독한 화학 약품이 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 보듯 뻔했다. 하지만 대우는 더 이상 순진한 시골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난번의 커피 사건 이후 최유라가 반드시 자신의 마지막 작품에 손을 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실제 작품과 거의 똑같은, 하지만
약간 더 저렴한 원단으로 만든 미끼를 만들어 두었다. 그리고 퇴근 직전 아무도 모르게 진짜 작품은 커다란 가방에 담아 집으로 가져가고 마네킹 위에는 가짜 작품을 입혀놓았던 것이다. 그것은 그녀가 이 정글 같은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배운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었다. 어둠 속에서 최유라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표백제 병뚜껑을 열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독한 액체를 대운의 드레스 위로 쏟아부었다. 치익 소리와 함께 아름답던 쪽빛과 분홍빛의 실크 원단이 흉측한 흰색 얼룩으로 변색되며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최유라는 자신의 눈앞에서 서서히 파괴되는 작품을 보며 통쾌한 희열을 느꼈다. 어디 한번 이것도 고쳐보시지. 촌뜨기 양반.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증거를 남기지 않고 조용히 스튜디오를 빠져나갔다. 같은 시각 자신의 작은 자취방에서 대우는 안전하게 보관된 진짜 드레스에 마지막 장식을 달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곧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고 자신은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게 될 터였다. 공모전 발표 당일 아침 디자인 스튜디오는 한바탕 소란으로 뒤집어졌다. 새벽에 일찍 출근한 한 인턴이 마네킹 위에 씌워진 강대훈의 드레스가 흉측한 얼룩과 함께 녹아내린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소식을 듣고 달려온 박서진 팀장과 다른 인턴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훈의 어깨를 감쌌다. 대훈아, 어떡하니? 누가 이렇게 끔찍한 짓을... 그녀의 위선적인 연기에 몇몇 인턴들은 분노하며 범인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 소동의 중심에서 정작 강대훈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녀는 잠시 훼손된 옷을 바라보더니 이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차분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어차피 연습용으로 만들어 본 시제품이었으니까요. 그녀의 그 한마디에 스튜디오의 모든 공기가 순간 멎는 듯 했다. 특히 최유라의 얼굴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자신이 밤새 공들여 파괴한 것이 그저 가짜 미끼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대우는 더 이상 소란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묵묵히 발표 준비를 시작했다. 오후가 되어 아우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최종 발표회가 시작되었다. 심사위원석에는 권자혁 대표와 박서진 팀장을 비롯한 핵심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은 발표장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다른 인턴들의 발표가 평기하게 이어진 후 마침내 강대훈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커다란 옷가방을 들고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 지퍼를 내리는 순간 심사위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가방 속에서 나타난 것은 단순한 옷이 아닌 한 편의 시와 같은 작품이었다. 현대적인 오프숄더 실루엣에 수십 가지의 쪽빛과 분홍빛 실크 조각들이 한 땀 한 땀 이어져 만들어진 조각보 드레스였다. 할머니의 밭에서 갓 피어난 저녁 노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서정적이고도 세련된 디자인이었다. 대우는 떨지 않고 자신의 디자인에 담긴 철학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할머니의 가르침과 전통의 소중함, 그리고 시골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꾸었던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녀의 진심 어린 발표에 얼음 같던 권지혁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감탄의 빛이 서렸다. 대은의 발표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최유라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다연의 작품이 준 충격에서 벗어나려 애써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가 공개한 디자인은 검은색의 시크하고 세련된 미니드레스였다. 기술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디자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권지혁 대표의 눈에 들기 위해. 그녀는 드레스의 가슴 부분에 자신이 온라인에서 발견한 아뜰리에 플레르의 시그니처 나비, 자수를 거의 그대로 베껴 넣었던 것이다. 그녀는 무명의 아마추어 디자이너의 작품 하나쯤 베낀다고 해서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이 얼마나 글로벌하고 트렌디한지에 대해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며 발표를 마쳤다. 박수 소리가 나왔지만 다연의 발표 때와는 달리 어딘가 공허했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은 점수를 집계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아무 말 없던 권지혁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최유라의 드레스에 새겨진 나비 자수에 고정되어 있었다. 최유라 인턴. 그의 목소리에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 나비 자수, 아주 인상적이군. 영감은 어디서 얻었지? 그의 질문에. 최유라는 자신의 계략이 성공했다고 믿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질문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권지하혁의 질문에 최유라는 자신의 계략이 성공했다고 확신하며 준비해온 거짓말을 능숙하게 늘어놓았다. 어릴 적 외할머니 댁정원에서 보았던 호랑나비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개인적이고 소중한 추억이 담긴 디자인입니다. 그녀는 감성적인 스토리를 덧붙여 자신의 디자인에 진정성을 부여하려 애썼다. 하지만 권지하혁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차갑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이상하군. 그 비대칭 날개 패턴과 더듬이 부분의 프렌치 노트 기법은 내가 몇 년째 지켜봐 온 한 디자이너의 시그니처와 정확히 일치하는데 아뜰리에 플레르라는 이름을 쓰는 그의 입에서 아뜰리에 플레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최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권지혁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발표회장 대형 스크린에 떠있던 유라의 디자인 시안이 아뜰리에 플레르의 온라인 숍 화면으로 바뀌었다. 화면 중앙에는 유라가 베낀 것과 동일한 나비 자수가 놓인 재킷이 완판 솔드아웃이라는 표시와 함께 올라와 있었다. 게시 날짜는 6개월 전이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 회의실은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다. 유라는 우연의 일치예요. 저 디자이너가 제 아이디어를 훔쳤을 수도 있잖아요. 라며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권지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우라는 표절을 용납하지 않는다. 당신은 단순히 디자인을 훔친 것이 아니야. 나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하며 이 자리에 있는 모두를 기만했어. 오늘부로 최유라 인턴의 인턴십은 종료한다. 당장 여기서 나가. 그의 선고는 단호했고 번개의 심판처럼 신속했다. 최유라는 충격과 굴욕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보안 요원에게 이끌려 회의실 밖으로 쫓겨났다. 그녀의 화려했던 패션계 진출의 꿈이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다시 권지혁이었다. 그는 더 이상 쫓겨난 율에게는 관심 없다는 듯 강대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훈이 만든 아름다운 조각보 드레스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작품 전체가 아닌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을 가리켰다. 그것은 조각보 천들이 이어지는 부분에
눈에 거의 띄지 않는 끝마무리 매듭이었다. 이 매듭, 이중으로 고리를 만들어 마무리하는 이 방식. 이건 일반적인 재봉 기술이 아니야. 사실 내가 이 기법을 본 것은 단 한 군데뿐이지. 진품으로 확인된 모든 아뜰리에 플레르의 작품에서 그는 고개를 들어 조용히 서 있는 대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심사위원의 날카로움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존재를 마침내 발견한 자의 경애와 존경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언론에서는 플레르를 얼굴 없는 유령, 숨어있는 천재라고 부르더군. 모두가 엉뚱한 곳만 찾아다닌 셈이야.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대훈 인턴, 당신 대체 정체가 뭐지?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자신을 감출 이유가 없었다. 대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권지혁이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맑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이름은 강대훈입니다. 그리고 제가 플레르입니다. 그 고백의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촌뜨기 장학생, 왕따, 모두의 비웃음거리였던 그 소녀가 바로 업계 전체가 찾아 헤매던 미스터리한 천재 디자이너였다는 사실. 모든 퍼즐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었다. 보안 요원에게 끌려나가던 최유라의 귀에도 그 마지막 고백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우상을 파멸시키려 했던 셈이었다. 권지혁의 얼굴에 마침내 진정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이끌어갈 진짜 주인을 찾아낸 것이었다. 강대훈의 고백은 회의실을 거대한 충격과 경탄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모두가 쫓던 미스터리한 천재가 바로 눈앞에서 멸시받던 시골 출신 인턴이었다는 사실. 그 극적인 반전 앞에서 사람들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권지혁은 다른 임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회의실에는 그와 박서진 팀장 그리고 강대훈 세 사람만이 남았다. 그는 다윤에게 다가와 조금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존경심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다. 아우라의 정식 디자이너가 되어주게. 수석 디자인팀의 시니어 디자이너 자리를 제안하지. 그것은 신입에게는 파격, 아니 불가능에 가까운 제안이었다. 한편 최유라의 몰락은 신속하고 철저했다. 표절과 사내 파괴 행위는 패션계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죄였다. 그녀는 아우라에서 해고된 것은 물론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시는 그 어떤 패션 회사에도 발을 들일 수 없게 되었다. 그녀의 아버지인 교수 역시 딸의 비리를 감싸주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학교에서 징계를 받고 명예가 실추되었다. 남을 짓밟고 얻으려 했던 성공은 결국 자신과 가족 전체를 파멸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권지혁의 파격적인 제안에 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자신의 소신을 당당하게 밝혔다. 대표님의 제안은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그저 아우라의 수많은 디자이너 중 한 명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권지혁의 눈이 흥미롭게 빛났다. 대우는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다. 저는 아우라 안에 저만의 독립적인 하위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할머니와 같은 전국의 장인들과 협업하여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 직물과 기법을 되살리고 그것을 현대적인 디자인과 결합시켜 전 세계에 알리는 브랜드입니다. 그것은 풋내기 인턴의 요구가 아닌 자신의 철학이 확고한 진정한 아티스트의 비전 제시였다.
권지혁은 그녀의 당돌함에 놀랐지만 이내 크게 감명받았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아우라의 영혼을 바로 이 시골 출신 소녀에게서 발견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제안을 수락했을 뿐만 아니라 전폭적인 지원과 완전한 크리에이티브 통제권을 약속했다. 그렇게 강대훈의 꿈은 아우라라는 거대한 날개를 달고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새로운 브랜드 이름은 플레르 드 꼬레, 플레르 데 코레. 한국의 꽃이라는 의미였다. 몇 달 후, 강대훈은 성공한 디자이너가 되어 할머니가 계신 바닷가 마을로 돌아갔다. 할머니는 몰라보게 당당하고 세련되어진 손녀의 모습을 보며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대훈은 할머니와 함께 마을의 다른 장인들을 모아 워크숍을 열고 그들의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서울의 아우라 본사에서는 작은 규모지만 열정과 실력으로 똘똘 뭉친 그녀만의 팀이 꾸려졌다. 권지혁은 경영 멘토로서 그녀를 도왔지만 그녀의 예술 세계에는 결코 간섭하지 않았다. 그리고 1년 뒤 서울 패션 위크 플레르 드 꼬레의 첫 번째 데뷔 컬렉션이 열렸다. 런웨이는 북촌의 고즈넉한 한옥을 배경으로 펼쳐졌다. 모델들은 쪽빛 무명, 감물 들인 못이, 손으로 짠 명주 등 살아 숨쉬는 전통 원단으로 만들어진 현대적인 의상을 입고 걸어 나왔다. 그것은 패션쇼가 아닌 과거와 현재가 교감하는 한편의 아름다운 행위 예술이었다. 쇼가 끝나고 피날레 무대에 디자이너 강대훈이 등장하자 관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찬사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든 시골 소녀가 아니었다. 자신의 뿌리를 가장 자랑스러운 무기로 만든 세계가 주목하는 디자이너였다. 객석의 맨 앞줄, 할머니가 자랑스러운 눈물로 손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권지혁이 그답지 않은 따뜻하고 깊은 미소로 그녀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대훈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관객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찢어진 드레스의 굴욕으로 시작되었던 그녀의 서울 신화는 마침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공으로 완성되었다.